30년을 기다렸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북한강이 보이는 10억짜리 펜션. 사장님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평화를 찾은 곳은 춘천 변두리의 10평짜리 월세방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고생하며 모은 돈을 한순간에 거는 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었습니다. 저의 10억 원짜리 수업료가 여러분의 노후에는 예방주사가 되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진수 62세입니다. 2022년 2월까지 부천시청에서 30년간 일한 공무원이었죠. 퇴직식 날 대회의실에서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30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솔직히 그 박수 소리가 귓가를 스쳤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30년이요. 30년간 민원인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서류 더미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퇴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수당 7천만 원, 그리고 30년간 모아온 저축 1억 3천만 원, 총 2억 원이 통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우리 평생 모은 돈이야. 아내 영희가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이 돈으로 조용히 살아요.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하지만 저는 아내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산다고요? 30년 참고 살았는데 이제 또 참고 살라고요? 아니, 저는 뭔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통장에 2억 원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 돈으로 뭔가 할 수 있어. 인생 2막을 열 수 있어. 퇴직 후 첫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어요. TV를 보다가 낮잠 자고 저녁에 또 TV 보고. 이게 내가 꿈꾸던 은퇴 생활인가?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30년간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멈추니 마치 폐차장에 버려진 자동차가 된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낚시 동호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최 선배를 만났습니다. 진수야, 너 요즘 뭐 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깝다, 아까워. 너 같은 사람이 그냥 놀면 안 되지. 그럼 뭐 하라고요? 최 선배가 술잔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나 요즘 가평에서 펜션 하는데 대박이야. 펜션이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여름 한철만 잘하면 1년 먹고 살아. 진짜요? 응. 나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성수기엔 더 벌고.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니. 공무원 월급의 거의 3배였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공무원 했잖아. 성실하고 계획적이잖아. 그렇긴 한데 요즘 가평이 핫플이야. 서울에서 가깝고 경치 좋고. 아, 최 선배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가평 펜션 매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수십 개의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북한강뷰 대형 펜션 매매 10억. 가평 최고 입지 펜션 급매. 수익률 보장 펜션 투자. 사진들을 보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맑은 강물, 넓은 잔디밭, 깔끔한 건물. 여기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거야. 나도 사장님이 되는 거지.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30년간 과장님, 박 주사님 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사장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봐. 뭔데요? 가평 펜션인데 여기 좀 괜찮은 것 같아. 아내가 화면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10억? 당신 미쳤어요? 아니, 들어봐봐. 우리 돈이 2억밖에 없는데 무슨 10억을 사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계산서를 꺼냈습니다. 봐봐. 우리 손에 2억 있잖아. 그래요. 그리고 이 부천집을 전세로 돌리면 5억.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우리 집을 전세로? 2년만이야. 2년만 전세 주고 펜션으로 돈 벌면 다시 들어오면 돼.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30년 살던 집을 왜 전세로 돌려요? 여보, 진정하고 들어봐. 싫어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펜션을 담보로 3억 대출받고. 대출까지요? 아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여보, 계산 좀 해봐. 공무원 연금 나오잖아. 월 250만 원. 그게 왜요? 대출 이자가 월 80만 원 정도야.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돼. 그럼 우리 생활비는요? 펜션 수익으로 하는 거지. 최 선배는 한 달에 1,000만 원 번대.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최 선배가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있어. 30년 공무원 했잖아. 성실하고 계획적이잖아. 사업이랑 공무원이랑 달라요. 여보, 당신 사업 경험이나 있어요?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사업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30년간 민원 처리하고 예산 관리하고 행정 업무 처리했어요. 이 정도 경험이면 펜션 하나 운영하는 건 문제 없어. 그날 밤부터 아내와 매일 싸웠습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 집까지 건드리는 건 미친 짓이에요. 2년 만이야. 제발 좀 믿어줘.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 사업 경험도 없잖아요. 그럼 평생 이렇게 살라고? 연금 250만 원으로? 그게 어때서요? 충분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큰아들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32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었죠.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전화해서 우셨어요. 아니다. 별일 아니야. 펜션 산다고요? 10억짜리? 아내가 아들한테 다 얘기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인생 2막을 시작하려고.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그 돈이면 제 결혼자금 주고도 남는데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뭐? 너 결혼자금? 아빠, 저 내년에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빠 평생 모은 돈을 너 결혼에 다 쓰라고? 그게 아니라 넌 내 인생 살면 돼. 아빠는 아빠 인생 살 거야. 준호가 말없이 나갔습니다. 다음 날 딸 수진이가 전화했습니다. 28살 직장 다니는 딸이었어요. 아빠, 오빠한테 들었어요. 펜션 한다고요? 그래. 아빠가 행복하시면 돼요. 수진아, 아빠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제 편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서요. 아내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저는 가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약속을 잡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진수 씨죠? 네, 맞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최고의 물건 보여드릴게요. 차를 타고 20분쯤 갔을까요? 북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펜션이 나타났습니다.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3층 건물, 넓은 잔디밭, 그리고 강물. 어때요? 경치 좋죠? 정말 환상적인데요. 여기가 가평에서 최고 입지예요. 북한강 뷰는 기본이고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객실 10개, 넓은 바비큐장, 수영장까지. 여기 얼마예요? 10억입니다. 사실 싸게 드리는 거예요. 왜 파시는 거예요? 주인분이 사정이 생겨서요. 급하게 파시는 거라 가격도 깎아드린 거예요. 뭔가 찜찜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좋네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죠? 여기 여름 성수기엔 예약 대박이에요. 그래요? 네, 한 달에 1,500만 원은 가뿐해요.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달에 1,500만 원이라니. 최 선배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계약하고 싶은데요. 지금이요? 네, 지금 바로요. 중개인이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약금부터 준비하시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거다. 이게 내 인생 2막이야. 30년 공무원 생활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 북한강이 보이는 펜션 사장님.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계약하고 왔어. 뭐라고요? 펜션. 계약금 넣고 왔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내 동의도 없이? 여보, 제발 믿어줘. 나 잘할 수 있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괜찮아. 성공하면 다 이해해 줄 거야. 한 달에 1,500만 원 벌면 아내도 웃을 거야. 아들도 인정할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계약금을 넣은 다음 날,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트에 빼곡하게 적었죠. 자금 조달 계획, 제 돈 1억 7천만 원 남은 저축, 부천집 전세 5억 원, 펜션 담보대출 3억 원, 총 9억 7천만 원 잔금. 완벽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요. 3월 초, 저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내놓으려고요. 아, 네. 어디 사세요? 부천 중동 33평이요. 오, 거기 좋죠. 시세가 7억 정도 하는데 전세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전세 가율이 70% 정도니까 5억은 되겠네요. 딱 맞았습니다. 좋아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4월 말까지요. 급하시네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부동산을 나오는데 옆 가게에서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공무원 시절 동료였던 김 과장이었습니다. 박 과장님. 아, 김 과장. 퇴직하시고 뭐 하세요? 사업 좀 하려고. 오, 대단하시네요. 무슨 사업인데요? 펜션이야. 가평에. 김 과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펜션이요? 요즘 그거 힘들다던데요. 뭐가? 제 친구도 펜션 했는데 망했어요. 손님이 안 온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운영을 못한 거 아니야? 글쎄요. 요즘 트렌드가 펜션이 아니라 풀빌라래요. 괜찮아. 난 입지 좋은 데 샀어. 그래도 조심하세요. 퇴직금 다 날리면 큰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과장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냐, 걔가 뭘 알아. 입지만 좋으면 돼. 난 북한 강뷰야. 불안을 떨쳐냈습니다. 일주일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전세 보러 오시는 분 있어요. 벌써요? 빠르네요. 네, 신혼부부인데 급하게 찾으신대요. 그날 오후, 30대 신혼부부가 왔습니다. 와, 여기 정말 깔끔하네요. 남편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관리 잘 하셨나 봐요. 저희 30년 살았어요. 30년이요? 대단하시네요. 부인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저희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보, 어때? 좋아. 여기로 하자.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전세 5억 맞죠? 네. 계약금은 5천만 원, 잔금은 4월 30일로 할게요. 좋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살던 집을 남에게 넘기는 거였으니까요. 서명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2년 후에 깨끗하게 돌려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가 돌아가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4월 30일에 이 집을 떠나야 해.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낚시 동호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최 선배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진수야, 펜션 샀다며? 응, 형 덕분에. 잘했어. 대박 날 거야. 다른 회원들이 물었습니다. 박 형님 펜션 어디 사셨어요? 가평이야. 북한강뷰. 오, 좋네요. 그런데 한 회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형님 펜션 요즘 힘들다던데요? 뭐가? 제 동생이 양평에서 펜션 하는데 손님 없어서 고생한대요. 최 선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입지가 안 좋아서 그래. 진수거는 북한강뷰잖아. 그래도 조심하세요.
사업은 아무도 몰라요. 술자리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안이 또 밀려왔습니다. 왜 다들 펜션이 힘들다고 하지? 최 선배는 잘 된다고 했는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걱정 마. 난 잘할 수 있어. 3월 중순,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펜션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였죠. 펜션 담보대출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네, 매매계약서 있으세요? 여기요. 대출 상담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10억짜리 펜션이시네요. 네. 자기 자본은 얼마나 되세요? 7억입니다. 오, 그럼 LTV 70% 적용해서 최대 7억까지 가능한데요? 아니요, 3억만 필요해요. 3억이요? 그럼 여유롭네요. 상담사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수입 증빙 가능하세요? 퇴직했는데 공무원 연금 나와요. 얼마나 되시죠? 월 250만 원이요. 아, 그럼 충분하겠네요. 상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억을 연 4.5%로 대출하시면 이자가 월 112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112만 원. 연금 250만 원에서 빼면 138만 원. 생활비로는 빠듯했습니다. 혹시 금리 더 낮출 수 없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최저예요. 알겠습니다. 진행하죠. 3월 말 부천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살림을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이거 버려요. 가져가요? 아내가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애들 어릴 때 옷이에요. 버리자. 이제 필요 없어. 이 식탁은요? 30년 썼는데. 펜션에 식탁 있어. 버려. 당신 아버님 사진이에요. 그건 가져가자.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추억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가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4월 초, 가평 펜션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잔금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매도인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다시 오셨네요. 네,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뭐가 궁금하세요? 요즘 손님 많이 와요? 매도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지금은 비수기라서요. 그래도 예약은 좀 있죠? 글쎄요. 요즘은 좀 뭐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름 되면 대박이에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손님이 없어서 파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개인 사정이에요. 매도인이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사장님은 잘하실 거예요. 입지 좋잖아요. 찝찝했지만 이미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어요. 4월 중순, 이삿짐 센터를 예약했습니다. 4월 30일이요. 가평으로 가요. 네, 알겠습니다. 짐이 많은데 괜찮죠? 걱정 마세요.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D-15. 15일 후면 부천집을 떠납니다. 15일 후면 펜션 주인이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4월 25일, 딸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 짐 다 쌌어요? 응, 거의 다. 펜션 기대돼요? 그럼 아빠가 대박 낼 거야.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꼭 성공하셔야 해요. 왜? 걱정돼? 엄마가 요즘 많이 우세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지 말고 성공하세요. 그래, 반드시. 수진이가 돌아가고 저는 아내를 찾았습니다. 방에서 사진첩을 보고 있었어요. 뭐 봐? 애들 어릴 때? 그때가 좋았지? 아내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당신 후회 안 해요? 안 해. 정말요? 응. 잘 될 거야. 그럼 좋겠네요. 아내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4월 29일. 잔금 하루 전날.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잘할 수 있어. 걱정 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 1억 7천만 원. 내일이면 이것도 거의 다 나갑니다. 그리고 매달 대출이자 112만 원, 연금 250만 원으로 이자 내고 생활하면 138만 원으로 2명이 산다. 빠듯했습니다. 아니야. 곧 손님 오면 괜찮아.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면 숫자를 되뇌며 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4월 30일,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게 달렸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먹어요? 응.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9시 30분,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짐 싸시죠? 네, 다 준비됐어요. 30년 살림이 박스에 담겼습니다. 소파, 침대, 옷장. 하나씩 나가는 걸 보니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구나. 10시, 신혼부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잔금 가져왔어요. 네. 30년 살던 집 열쇠를 넘겼습니다. 손에서 떠나가는 순간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잘 살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혼부부가 기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안녕.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룸미러로 아파트를 봤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가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내내 침묵이었습니다. 오후 1시, 가평 도착.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갔습니다. 매도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네. 잔금 준비되셨죠? 네. 잔금 정산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통장 잔고 3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진수 사장님. 매도인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뭘요? 사장님이 이제 주인이세요. 매도인이 급하게 떠났습니다. 뭔가 도망가듯이 펜션으로 갔습니다. 이삿짐 차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장님, 짐 다 내릴게요. 30년 살림이 펜션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사장님 숙소를 봤습니다. 여기서 살라고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부천집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좁고 어두웠습니다. 2년만 참자.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짐을 대충 정리했습니다.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북한강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면 돼. 할 수 있어. 하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5월 1일 펜션 첫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 공무원 생활 습관이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북한강을 비췄습니다.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정말 여기가 내 일터구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회색 사무실 대신 이런 곳에서 일하다니. 당신 벌써 일어났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응. 경치 좀 봐봐. 예쁘긴 하네요. 아내도 인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객실 열개 점검하고, 침구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정원 손질하고. 생각보다 일이 많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약은 없었습니다. 네이버, 인스타그램, 예약 앱. 매일 확인했지만 조용했습니다.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불안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일 쌓이는데. 5월 15일. 드디어 첫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예약 왔어. 진짜요? 응.
대학교 MT팀 20명.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월 25일. 첫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 대박이다. 대학생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여기 경치 진짜 좋네요. 북한강 바로 앞이에요. 저녁에는 바비큐를 했습니다. 아내가 직접 양념한 고기가 인기였어요.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학생들이 좋아했습니다. 아내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다음 날, 학생들이 떠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좋았어요. 네이버 리뷰 꼭 남길게요.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100만 원. 첫 수익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그러게요. 그날 오후, 네이버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북한강뷰 펜션 대박. 사장님 친절하시고 고기 진짜 맛있어요. 별 5개. 첫 리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6월 들어서면서 주말은 거의 풀부킹이었습니다. 7월 여름 성수기가 시작됐습니다. 예약이 폭주했습니다. 사장님, 8월 첫째 주 자리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다 찼어요. 예약을 거절하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습니다. 8월 말, 여름 석 달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6월 순수익 700만 원, 7월 순수익 950만 원, 8월 순수익 1000만 원, 연금 25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 평균 1100만 원. 공무원 때의 거의 4배였습니다. 여보, 우리 대박 났어. 정말 잘 되네요. 아내도 이제는 웃었습니다. 주말마다 딸 수진이가 놀러 왔습니다. 아빤 여기 진짜 좋다. 그치? 아빠가 잘 골랐지? 엄마도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요즘 전화하면 밝으세요. 기뻤습니다. 8월 중순, 큰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뭐가? 저번에 결혼자금 얘기한 거요. 아, 그건 괜찮아. 아빠 진짜 대단하세요. 사업 성공하시고 아들이 저를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아내와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여보, 행복해? 조금은요. 미안해. 그동안. 괜찮아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9월, 여름 성수기가 끝났습니다. 예약이 조금 줄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단풍 구경 손님들이 왔거든요. 10월도 비슷했습니다. 주말은 여전히 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리뷰에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경치는 좋은데 시설이 좀 낡았어요. 침구가 오래된 느낌. 요즘 풀빌라에 비하면.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괜찮아. 입지가 좋으면 돼. 11월 어느 날, 옆 펜션 주인을 만났습니다. 50대 후반 남자였어요. 요즘 장사 어때요? 그럭저럭요. 비수기라 좀 줄긴 했지만. 좋으시네요. 저는 거의 망했어요. 네. 손님이 안 와요.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펜션 말고 풀빌라로요. 리모델링 안 하면 힘들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인스타그램을 검색했습니다. 가평 풀빌라. 최신식 풀빌라들이 쏟아졌습니다. 개인 수영장, 최신 인테리어, 감성 조명. 우리 펜션과는 달랐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북한 강뷰가 있어. 불안을 떨쳐냈습니다. 12월, 본격적인 비수기가 왔습니다. 예약이 뚝 떨어졌어요. 주말에도 한두 팀, 평일은 아예 없었습니다. 12월 매출 400만 원, 관리비 빼니 순수익 50만 원, 대출 이자 112만 원 내고 나니 오히려 62만 원 적자였습니다. 여보, 이번 달 적자야. 비수기니까 그렇겠죠. 연금으로 메워야겠어. 괜찮아요. 여름에 많이 벌었잖아요. 아내가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내년 여름까지 버티면 돼. 그때 다시 대박 나면 돼. 그렇게 2022년이 저물어갔습니다.
첫 해 결산. 여름 68월 대박. 가을 911월 괜찮음. 겨울 12월 적자. 평균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족했습니다. 첫 해 치고 잘했어. 내년엔 더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2023년이 어떻게 될지,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제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지. 2023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보, 올해도 잘해보자. 네, 작년처럼만 하면 좋겠어요. 희망찬 시작이었습니다. 12월은 원래 비수기라 예약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3월부터 시작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월이 왔습니다. 하지만 예약이 없었어요. 작년 같으면 벌써 들어왔어야 하는데 이상하다. 왜 전화가 안 오지? 매일 예약 앱을 확인했습니다. 조회수는 있는데 예약은 없었습니다. 4월 중순, 겨우 한 팀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예약 왔어. 다행이네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 달 내내 그 한 팀뿐이었습니다. 4월 매출 60만 원. 대출 이자도 못 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불안했습니다. 5월, 저는 인스타그램을 뒤졌습니다. 가평 펜션을 검색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펜션 사진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풀빌라 사진이 대부분이었어요. 가평 프라이빗 풀빌라, 감성 풀빌라, 커플 풀빌라, 최신식 인테리어에 개인 수영장에 감성 조명까지. 우리 펜션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요. 우리랑 너무 다르네요. 리모델링 해야 하나?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할 수 없었습니다. 저축은 이미 다 썼고 매달 적자인데. 6월, 여름 성수기가 시작됐습니다. 작년 같으면 예약이 폭주했을 텐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주말에 한두 팀, 평일은 텅 비었습니다. 6월 매출 300만 원, 순수익 거의 없음. 왜 이러는 거야? 밤마다 예약 앱을 확인했습니다. 조회수는 있는데 예약은 안 들어왔어요. 리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시설이 너무 낡았어요. 요즘 풀빌라에 비하면 별로. 가성비가 안 나와요. 악평이 늘고 있었습니다. 7월 초,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금리 인상 안내드립니다. 네? 금리요? 기준금리가 올라서요. 4.5%에서 5.8%로 조정됩니다. 그럼 이자가 얼마나 돼요? 월 14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원래 112만 원이었는데 145만 원으로 33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아, 네. 전화를 끊고 계산해 봤습니다. 연금 250만 원, 대출이자 145만 원, 남는 돈 105만 원. 여기서 관리비,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여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금리가 올랐대. 얼마나요? 월 이자가 145만 원이야.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내요? 펜션 수익으로 내야지. 수익이 어딨어요? 손님도 없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칠 후, 옆 펜션 주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사장님, 요즘 어때요? 망했어요. 완전히. 저 다음 달에 문 닫아요. 진짜요? 네. 더는 못 버티겠어요. 손님이 그렇게 없어요? 요즘 다들 풀빌라만 가요. 펜션은 끝났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주변 펜션들을 검색했습니다. 양도, 금매, 폐업, 그런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가평 펜션들이 다 힘들었어요. 7월 말,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매출 600만 원, 관리비, 운영비 250만 원, 순수익 350만 원, 대출이자 145만 원, 생활비를 빼고 나니 적자 마이너스 205만 원, 연금으로도 메꿀 수 없었습니다. 저축을 깨야 했어요.
하지만 저축은 3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적자야. 저축 깨야 할 것 같아. 아내가 고개를 떨었습니다. 당신,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8월 되면 괜찮아질 거야. 작년 8월이랑 올해가 달라요. 알아. 트렌드가 바뀌었다고요? 펜션은 끝났어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8월. 작년 같으면 대박 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예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빈 객실이 많았고 평일은 아예 텅텅 비었습니다. 8월 매출 550만 원. 또 적자였습니다. 저축을 또 깼습니다. 남은 돈 2,500만 원.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예약 전화가 올까봐 핸드폰을 옆에 두고 뒤척였어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9월 초,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낚시 동호회 회원이었어요. 진수야, 요즘 어때? 응. 그냥. 장사 잘 돼? 글쎄. 작년엔 대박이라며? 올해는 좀 힘들어. 아, 그래? 요즘 펜션 다 힘들다더라.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흰머리도 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명이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네. 좀. 혈압도 높고요. 그렇게 높아요? 네, 관리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펜션. 운영해요. 아, 힘드시겠네요. 스트레스 좀 줄이세요. 말이 쉽죠.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여요? 매일 적자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천집 세입자였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아, 네. 계약이 내년 4월이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연하죠. 왜요? 요즘 전세 사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래도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내년 4월 세입자에게 5억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5억을 어떻게 마련하죠? 펜션을 팔아야 하나? 하지만 팔리기나 할까? 요즘 가평 펜션은 다 망하고 있는데. 그날 밤 아내와 심하게 싸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는 거야.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요? 이제 어떡하라고요? 좀만 더 버티면. 버티긴 뭘 버텨요. 트렌드가 바뀌었다고요. 내가 뭔가 해볼게. 이미 늦었어요. 아내가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북한강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이 경치가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강물일 뿐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저축 2,500만 원. 매달 적자 200만 원. 앞으로 1년도 못 버팁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귀에서 이명이 울렸습니다. 윙윙. 그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10월이 왔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약은 여전히 없었고 적자는 계속됐습니다. 또 95만 원 적자. 저축을 또 깼습니다. 남은 돈 2,400만 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400만 원 남았고 매달 200만 원씩 적자면 12개월, 1년 후면 돈이 바닥납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엔 세입자에게 5억을 돌려줘야 합니다. 미치겠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계속 울렸어요. 11월 어느 밤, 저는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헉. 식은땀이 났습니다. 여보. 아내를 깨웠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숨이
숨이 안 쉬어져. 어떻게? 병원 가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심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심장은 괜찮으시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왜 이러는 거예요? 공황장애 같은데요. 공황장애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극심한 불안감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요즘 많이 힘드세요? 네. 사업이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해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항불안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내가 울었습니다. 당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미안해. 미안하지 말고 그만둬요. 펜션 팔아요. 지금 팔면 손해가 너무 커. 그럼 죽을 거예요? 당신 죽으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예약은 거의 없었습니다. 연금 250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축을 또 깼습니다. 2억 중 2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1억 8천만 원이 1년 반 만에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세입자가 5억을 달라고 하는 꿈,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꿈, 거리에서 구걸하는 꿈, 으악,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또 악몽 꿨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당신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알아. 불면증도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 4시쯤 되어야 겨우 잠들었어요. 그러다 7시에 일어나고 하루 종일 몽롱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62살인데 70살처럼 보였어요. 얼굴은 야위고 흰머리는 늘고 눈은 푹 꺼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건강한 퇴직 공무원이었는데 지금은 망해가는 사업가. 12월 말 아내가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려고요. 뭐? 당신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안 돼. 당신까지 고생시킬 순 없어.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대로 망하자고요? 내가 뭔가 해볼게. 당신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트렌드는 이미 바뀌었어요. 펜션은 끝났다고요. 그만 좀 해. 인정해요.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내 말을 들을걸. 부천집을 지킬걸. 욕심을 부리지 말걸.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1월 매출 150만 원. 순수익 0원. 계속되는 적자. 저축 1,700만 원.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3개월치 미납. 이것도 내야 해. 한숨이 나왔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하나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2월 부천집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네. 계약 만료가 4월 30일이죠? 네. 맞아요. 보증금 5억 준비되셨나요? 걱정 마세요. 당연히 드려야죠.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4월 30일. 딱 석 달 남았습니다. 5억을 어떻게 마련하죠? 펜션을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팔리기나 할까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펜션 팔고 싶은데요. 아, 가평이시죠? 요즘 가평 펜션이. 알아요. 힘든 거. 그래도 팔아야 해요. 얼마에 내놓으실 건데요? 10억에 샀는데. 8억? 8억이요? 지금 시세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럼 얼마예요? 5억도 힘들 거예요. 뭐라고요? 요즘 펜션 아무도 안 사요. 다들 망하는데. 그리고 손님도 없잖아요. 누가 사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10억에 샀는데 5억도 안 된다고? 그럼 5억 손해.
게다가 대출 3억 갚으면 손에 남는 건 2억. 아니, 세입자 5억 갚으면 3억이 부족합니다. 망했다.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망했어. 그날 밤, 딸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수진아, 왜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무슨 일이에요? 펜션이 망했어. 아빠가 욕심을 부렸어. 미안하다. 아빠, 울지 마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넌 내 인생 살아. 전화를 끊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북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하지만 제 인생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약을 꺼내 먹었습니다. 항불안제.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3월 초,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네. 4월 말이 계약 만료잖아요. 네, 알고 있어요. 보증금 5억 받을 수 있죠?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그럼 새 세입자 구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지금 알아보는 중이에요. 빨리 구하셔야 할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동산에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부천집 전세 세입자 급하게 구해야 해요. 언제까지요? 4월 말까지요. 5억으로. 5억이요? 지금 시세가. 왜요? 요즘 부천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얼마나요? 5억은 힘들고 4억 정도 될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4억이요? 네,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 수요도 없어서요. 그럼 1억이 부족한데요? 어쩔 수 없어요. 시세가 그래요. 그래도 급하시니까 최대한 빨리 구해볼게요. 일주일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전세 보러 오는 분 있어요. 진짜요? 5억 가능해요? 아니요. 4억 2천만 원 제시하셨어요. 4억 2천? 네, 요즘 시세가 그래요. 더 올릴 수 없어요? 힘들 거예요. 이것도 높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보여드리고 연락드릴게요. 3월 중순 세입자 후보가 집을 봤습니다. 30대 부부였어요. 집은 마음에 드는데요. 다행이네요. 근데 4억은 안 되나요? 요즘 시세가 떨어졌잖아요. 저희가 5억에 계약했어서. 그건 2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다르죠. 4억이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결국 4억에 계약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계약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1억이 부족해. 1억을 어떻게 마련하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새 세입자 구했어. 다행이네요. 5억이요? 4억이야. 뭐? 전세가가 떨어졌대. 어쩔 수 없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1억이 부족한데요? 알아. 1억을 어떻게 구해요? 펜션을 팔아야지. 팔리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팔아야 해. 저는 미친 듯이 펜션을 팔려고 했습니다. 부동산 10곳에 매물을 올렸어요. 처음에는 7억. 일주일 지나도 연락 없음. 6억으로 내림. 또 일주일 연락 없음. 5억으로 내림. 그래도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펜션은 요즘 정말 안 팔려요. 부동산이 말했습니다. 다들 망하는데 누가 사겠어요. 가격을 더 내릴게요. 4억. 4억이요? 그럼 대출도 못 갚잖아요. 그래도 팔아야 해요. 해볼게요. 하지만 4억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3월 말 기존 세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네. 새 세입자가 4억밖에 못 준대요. 그게 제 문제인가요? 1억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사 가야 해요.
펜션 팔고 있어요. 조금만요. 사장님, 전 4월 30일까지 5억 받아야 해요. 제발. 못 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신용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이미 펜션 대출 3억이 있는 상태. 추가 대출 가능한가요? 수입이 어떻게 되세요? 연금 250만 원이요. 사업은요? 적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승인 어렵습니다. 제발요. 1억만요. DSR 규제 때문에 안 됩니다. 모든 은행이 거절했습니다. 4월 초, 딸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왜요, 아빠?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얼마나요? 1억. 1억이요? 아빠, 전 그런 큰 돈 없어요. 그래. 미안하다. 제가 모은 돈은 4천만 원 정도인데. 됐어. 내 돈 쓰면 안 되지. 아빠. 큰아들 준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아빠야. 네. 혹시 돈 좀. 아빠, 저 결혼 준비 중이에요.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아빠,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4월 15일, 기존 세입자에게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보증금 5억 반환 청구. 4월 30일까지 미지급 시 법적 조치. 2주 남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펜션을 3억에 내놓았습니다. 3억이면 대출 갚고 아무것도 안 남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3억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4월 28일, 이틀 남았습니다. 저는 세입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제발,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 됩니다. 무릎 꿇을게요. 제발. 정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일어나세요. 제발. 제발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이미 기다렸어요. 내일까지 5억 주세요. 안 그러면 법원 갑니다. 4월 30일,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새 세입자에게서 4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억을 주려면 1억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기존 세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4억 먼저 드릴게요. 1억은요? 조금만 더 시간을. 안 됩니다. 지금 바로 법원 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오후, 세입자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 일주일 후,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 아내가 통지서를 보더니 쓰러졌습니다. 여보.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 과호흡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병실에 누운 아내를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5월.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인터넷에 우리 집이 올라왔어요. 부천시 중동 아파트. 감정가 6억 원. 30년 살던 집. 사진과 함께 공개됐습니다. 거실, 방, 주방. 모든 게 낯설게 보였습니다. 첫 경매 유찰. 두 번째 경매 유찰. 세 번째 경매. 드디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 4억 5천만 원. 시세의 75%. 정산 과정. 낙찰가 4억 5천만 원. 세입자 보증금 5억 원. 부족분 5천만 원. 딸 수진이가 돈을 보냈습니다. 아빠, 제가 모은 4천만 원이에요. 저도 남은 저축 1천만 원을 털었습니다. 겨우 5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7월. 정산이 끝났습니다. 세입자는 5억을 받아갔습니다. 부천집은 낙찰자에게 넘어갔어요. 우리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축 영원. 부천집 사라짐. 펜션 여전히 안 팔림. 펜션 대출 3억 원 그대로.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사라졌네요. 30년 살던 집이. 미안해. 미안하다고 돌아와요? 당신 때문에 다 잃었어요.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8월. 부천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펜션뿐이었어요. 팔리지 않는 펜션. 저는 매일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문의 들어온 거 없어요? 없어요, 사장님. 가격 더 내릴게요. 3억. 3억이요? 그럼 대출도 못 갚잖아요. 상관없어요. 팔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3억도 소용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 생활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저축 3천만 원. 매달 조금씩 깨면서 버텼어요. 대출 이자 145만 원. 관리비 100만 원. 생활비, 연금 250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9월 저축 2,700만 원 남음. 10월 2,400만 원. 11월 2천만 원. 점점 바닥이 보였습니다. 건강도 악화됐어요. 이명은 더 심해지고 밤마다 공황 발작이 왔습니다. 헉, 헉.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11월 어느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펜션 보러 오는 사람 있어요. 진짜요? 6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네, 내일 오신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사가길. 다음 날 30대 남자가 왔습니다. 투자자 같았어요. 입지는 좋네요. 네, 북한강뷰예요. 근데 시설이 많이 낡았네요. 네, 남자가 펜션을 둘러봤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할게요. 네, 요즘 펜션은 끝났어요. 제가 사려는 건 리모델링해서 풀빌라로 바꾸려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가격이 중요한데 얼마에 파실 건가요? 3억입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3억이요? 너무 비싼데요? 대출이 3억이라서. 그건 사장님 사정이고 시세는 2억 중반이에요. 2억 5천. 이게 제 마지노선입니다. 안 됩니다. 그럼 대출도 못 갚아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남자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3억. 3억만 주시면 안 될까요? 힘들어요. 리모델링 비용도 2억은 들어요.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남자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연락이 왔습니다. 3억에 할게요. 정말요? 정말이세요? 네, 빨리 계약합시다.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계약서를 썼습니다. 펜을 들 때 손이 떨렸습니다. 10억에 샀던 펜션 3억에 파는 거였습니다. 7억 손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서명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계약서 위에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매수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펜션 사나요? 헐값 아니면 안 사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2월 말 잔금일이 왔습니다. 3억 원. 통장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대출 상환하러 왔습니다. 3억 전액이시죠? 네.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3억 원 출금. 대출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돈도 사라졌어요. 세금, 수수료 내고 나니 손에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 200만 원. 저축까지 합쳐서 2,200만 원. 이게 다였습니다. 30년 공직의 대가. 2억 원이 2,200만 원이 됐습니다. 부천집도 잃었습니다. 펜션도 날렸습니다. 그날 펜션 열쇠를 넘겼습니다. 잘 쓸게요, 사장님. 네. 마지막으로 북한강을 봤습니다. 햇살이 강물을 비췄습니다. 예전엔 아름다웠는데 이제는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아내와 함께 룸미러로 펜션을 봤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봤어요. 2년 반의 시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돈도, 집도, 건강도, 꿈도. 남은 건 2,200만 원과 병든 몸과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서 살아요? 춘천 쪽 월세 알아봤어. 월세요? 응.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35만 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 욕심 때문에 다 잃었어요. 알아. 30년 모은 돈, 30년 살던 집, 다. 미안해. 이제 춘천 월세방에서 살라고요? 당신 때문에.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2025년 1월, 춘천 변두리, 낡은 빌라 2층. 이곳이 우리의 새 보금자리였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5만 원, 10평도 안 되는 좁은 방. 부천집에 13도 안 됐어요. 짐 다 들어왔어요? 이삿짐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0년 살림이 이제는 박스 몇 개. 대부분 버렸으니까요.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기사가 떠나고 저와 아내는 빈 방에 섰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하네요.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좁네요. 미안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옷장 하나, 침대 하나, 식탁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창문 밖을 봤습니다. 북한강 대신 좁은 골목이 보였습니다. 쓰레기통과 주차된 차들. 그래도 살 곳은 있네.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 1,2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제외. 매달 나가는 돈. 월세 35만 원. 생활비 150만 원. 비상금 15만 원. 연금 250만 원이면 월 50만 원씩 저축 가능. 빠듯하지만 살 수는 있었습니다. 첫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이 답답했어요. 옆에서 아내도 뒤척였습니다. 잠 안 와요? 네, 나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요. 알아. 그냥 이제라도 건강이나 챙기세요. 응. 그게 아내가 해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다음 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마트, 병원, 복지관. 위치를 파악했어요. 여기가 우리 동네구나. 낯설었습니다. 부천에선 30년 살아서 모든 게 익숙했는데 여긴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복지관 앞을 지나는데 안내문이 보였어요. 시니어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라. 들어가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자원봉사. 하고 싶은데요? 아, 좋으시죠? 어떤 봉사 원하세요? 뭐가 있나요? 급식, 배식, 청소, 행정보조. 행정보조요. 저 공무원 출신이라. 오, 완벽하네요.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기로 했어. 자원봉사요? 응. 할 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다음 날부터 복지관에 다녔습니다. 월, 수, 금, 오전. 행정 서류 정리하고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청소도 했습니다. 돈은 안 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이게 내 수준이구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겸손해졌습니다. 2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압 관리 안 하셨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좀 바빴어서요. 이명도 심하시고 스트레스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매일 산책하세요.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네. 그날부터 매일 산책했습니다. 소양 강변. 아침마다 걸었어요. 처음엔 혼자.
며칠 후부턴 아내와 함께 날씨 좋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저기 오리떼 봐요. 오, 귀엽네. 작은 대화들.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3월, 딸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응, 뭐. 살만해. 여기 너무 좁은데. 괜찮아. 둘이 살기엔 충분해. 수진이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뭔데? 100만 원이요. 제가 모았어요. 아니야. 넌 내 돈 쓰라고. 아빠, 받으세요. 제발. 수진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빠, 건강만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4월. 큰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그래? 아빠 모시고 싶은데 올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가야지. 결혼식은 소박하게 할 거예요. 그래, 그게 좋지. 아빠. 응? 죄송해요.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아빠가 욕심 부린 거야. 넌 내 인생 잘 살아. 네, 아빠. 5월. 준호의 결혼식. 소박한 예식장이었어요. 하객도 적었습니다. 준호가 신부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렇게 살면 되는 거였는데. 소박하게, 행복하게. 왜 나는 욕심을 부렸을까? 식이 끝나고 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울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준호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게, 우리도 저렇게 살 걸 그랬어요.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미안하다는 말. 응? 어차피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앞으로나 봐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6월. 복지관에서 함께 일하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요? 처음 오셨을 때 되게 어두우셨는데. 아, 그랬나요? 많이 힘드셨죠? 네. 그래도 이제 괜찮아 보여요. 고맙습니다. 정말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테라스? 아니, 좁은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북한강은 아니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빠듯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연금만으로도 살 수 있어. 왜 그걸 몰랐을까? 뒤에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뭐 해요? 그냥 생각 중. 무슨 생각? 공무원 연금 월 250만 원.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는데. 나는 욕심을 부렸어. 펜션, 대박, 돈. 그만해요. 이제 됐어요. 아내가 옆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라도 행복하게 살아요. 응. 욕심 부리지 말고 연금으로만 살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10평짜리 월세방. 하지만 마음은 가평 펜션 때보다 편했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욕심과 올인이었어. 만족을 몰랐던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소박하지만 진짜 은퇴 생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